북미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한 라인으로 통화할 예정인데 북미 대화 라인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며 볼턴 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을 부인했습니다. 북미 회담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전면에 나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등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 여성이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사진을 찍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협박당해 찍혔던 신체 노출 사진이 최근 유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어나와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어제부터 장맛비 같은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장마철과 비슷한 기압골이 형성돼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8년째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전야제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160명에 달하는데 애끓는 가족들은 행방불명자 인정이라도 받게 해달라며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축제 기간에 앞서 국세청과 교육부가 교내 술 판매를 금지했는데요. 학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오늘은 저와 이지은 앵커가 뉴스룸을 진행합니다. 저희 JTBC 보도국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뉴스들, 오늘도 1부와 2부에 걸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잠시 빨간불이 들어왔던 북미 관계가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우리가 따르는 건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의 거센 반응에도 백악관이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 통화를 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북미 간의 대화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을 놓고 잠시 경색되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의 오크리지 핵무기 폐기 발언 등으로 북미 간 채널이 잠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대화 채널은 재가동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겉으로는 북미가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이미 다양하게 구축돼 있는 대화 채널을 통해선 진솔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신경전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좁힐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생화학 무기와 인권 문제까지 늘어놓기보다는 핵의 완전한 폐기와 ICBM 제거 등 핵심 의제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입니다.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반발에 백악관이 일단 유연하게 대응한 건 북미 간 진지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현재 북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유를 밝혔지만 우리 측에는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았지만 그보다는 북미 회담을 앞둔 속도 조절 성격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을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셈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북 협상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면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간 회담을 준비해온 정보 당국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강경파인 볼턴과는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리비아 모델을 부인한 직후 볼턴 보좌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me to a successful meeting, but we're not going to back away from the objective of that meeting, which i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강조하고 영구적 비핵화 PVID 대신 CVID로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볼턴과 거리를 두면서 폼페이오 장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진위를 파악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북한의 담화 직후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 조치에 유의하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볼턴식 리비아 모델을 공개 부정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깔린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북미 간 이견이 부각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모델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향후의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이 적극적인 중재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가 아침 7시에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 여러 채널로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오던 북미 정상회담 정국이 북한발 돌발 변수로 덜컹이자 청와대가 다시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예, 그동안 잡고 있던 운전대를 좀 더 꽉 잡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 채널을 풀가동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만간 한라인 통화를 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북한과 물밑 조율도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음 주 20일 한미 정상회담 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미국은 이제 북한 입장이 나온 뒤에 일단 서로 목소리를 좀 낮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양측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정의용 안보실장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청와대는 북미회담 전까지 한미 정상 간뿐 아니라 실무자 간의 이런 물밑 조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우리와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를 문제 삼았죠.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곧바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로 갈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리비아식 모델과 트럼프식 모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선화 기자, 북한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큰 틀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인데요. 리비아는 2003년 12월에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핵무기 연구 자료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모두 미국에 넘겼습니다. 이 보상은 검증과 폐기가 모두 끝난 뒤인 2006년에 이뤄졌습니다. 이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이르렀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전해들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계속 이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핵무기를 폐기한 뒤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이 리비아에 폐기된 핵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은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이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강경한 경고만 계속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의 리비아식 모델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리비아식 모델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리비아식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모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트럼프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리비아와 북한의 핵 개발 수준과 이 단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 전문가의 해석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대학교 졸업반 수준이라면 리비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 개발의 수준이 리비아와 북한이 지금 다르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볼턴 보좌관도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작았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후의 절차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북한의 입장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기 대상과 절차 자체가 리비아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사전 검증과 약속을 한 뒤에 단계별 추가 협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정치부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저희 뉴스룸은 북한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지만 수위는 조절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 내용, 특히 북미 대화를 재고려하겠다는 등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북한의 어느 매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하여 군사적 도발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했다며 맥스선더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의 비판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조목조목 비판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어제 담화 내용은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신이 주목한 북미 회담을 재고려하겠다는 발언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제의 경고성 주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대미 협상용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미국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견제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어제 북한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을 비판하는 데 내세운 인물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15년 전 6자 회담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담장 안팎에서 당시에 서로를 혹독하게 대했던 양측의 대표적인 강경론자들인데, 북한은 이런 악연까지 고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어제도 15년 전 북한과 악연을 언급했습니다. From my perspective, back in 2003, when we were going through the six-party talks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ns objected to my characterization of Kim Jong-il, Kim Jong-un's father, as a dictator and other things. They called me human scum. They called me a bloodsucker. 1차 6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국무부 차관으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볼턴 보좌관을 찍어 상종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볼턴 보좌관은 회담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북한이 2차 6자 회담 때부터 수석 대표로 내보낸 이가 바로 김계관 부상입니다. 김 부상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과 금융제재 해제 등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담장 밖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며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 돈줄을 틀어막았습니다. 북한이 1년 넘게 모습을 감췄던 김 부상을 다시 내세운 건 볼턴 보좌관과의 이런 과거까지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15년 만에 최전선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이비 우국지사, 문제적 인물이라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호응하겠다거나 담화문 발표는 회담 준비의 증거라고 여지를 남기는 노회함도 과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백악관에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더욱 강경한 대북 압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외교 망신이 될 거라면서 서한 발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는 CBID보다 강도가 높은 영원한 비핵화, 즉 PBID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란 원칙을 꼭 지켜달라. 비핵화를 마칠 때까진 대북 제재와 압박도 계속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백악관으로 보낼 공개 서한 내용입니다. 한국당은 주한미군 문제는 아예 북미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말아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서한을 공개하면서 북미 회담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험만 제거하는 선에서 막을 내리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이 공개 서한을 미 의회와 CIA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미 접촉이 잠시 주춤하자 더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는 걸로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작아진 당의 목소리를 키워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공개 서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도 왔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 낮에는 좀 멈추는 듯 싶더니 지금은 비가 다시 내리는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낮에 내렸던 국지성 폭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추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물이 불어서 어제부터 통제가 이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산책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에만 30에서 80mm, 가장 많은 곳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윤 기자 말대로 이미 상당히 많이 왔는데 중부지방은 밤새 더 온다고요? 네,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서울에는 10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린다면 사흘 동안 200mm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동안 5월 동안의 강수 기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969년에 5월 3일부터 5일까지 165mm의 비가 최대치였습니다. 이번 비가 그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새 많게는 중부지방에 100mm가 더 온다. 꼭 장마철처럼 갑자기 많이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가 오기 하루 전이었죠. 15일에는 매우 더웠습니다. 대구의 경우 32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일본 쪽에 걸쳐 있던 이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덥고 습기로 꽉 찬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를 가진 저기압이 내려왔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한반도 중부에서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많은 비를 뿌리게 된 겁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모양만 살펴보면 미니 장마전선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에 이 장마전선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를 뿌립니다. 하지만 이번 비의 경우 중부지방에만 사흘 동안 집중됐습니다. 이러는 동안 남부는 비 없이 무덥기만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포항의 최저 기온이 25.5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난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열대야는 45일 일찍 나타난 겁니다. 네,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도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네, 중부지방의 경우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이죠. 이 남부지방이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굵어져서 밤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청계천에서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져 차를 덮치는가 하면 지하철은 전기가 끊겨 출근길에 불편이 컸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가로수에 깔렸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흙이 떠내려가면서 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여기가 정말 다 휑하게 다 뚫려 있고 여기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넘어가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남양주시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나무 쓰러진 재해는 처음 봤어요.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은 주차 공간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차를 덮치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이 아예 찌그러졌습니다. 문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나무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다른 나무도 서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승객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열차는 출발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연차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서행할 수 있으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폭우와 낙뢰로 경의중앙선 망우역에서 팔당역 구간 전기가 끊겼습니다. 3시간이 걸려 복구는 됐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돼가지고 아마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어제 낮 경기 용인에 있는 경안천 다리 밑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도 오늘 새벽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강풍 때문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걸 계기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들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는 서지현 검사의 피해 폭로 이후 검찰청을 포함해 법무부 소속 기관의 여성 구성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7,400여 명 중 62%가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응답도 22%에 달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 7명에 달할 만큼 높았습니다. 권위적이고 서열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서지현 검사 말고도 많은 검사가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겁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 높은 피해 응답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직속 기구를 만들어 사건 처리를 일원화하고 고충 처리 담당관을 배치해 조사를 전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여성이 3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던 중 많은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협박당하면서 찍은 신체 노출 사진은 최근 유포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양예원 씨는 남자친구와 커플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만든 뒤 유튜브에 올려 유명해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러 갔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이후 양 씨는 속옷을 입을 것을 강요당하고 회원이라고 불리는 남성 20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X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협박과 성추행을 당하며 사진 촬영을 당했는데 최근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했습니다.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죽고 싶었습니다. 양 씨가 지목한 당시 스튜디오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모두 양 씨와의 계약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강요한 사실도 신체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당시 스튜디오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난 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성 혐오 범죄 근절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하얀 우비를 입은 여성들이 강남역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2년 전 인근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성폭력, 성차별 반드시 끝장내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미투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공감하겠다는 남성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성들도 참여를 해서 개선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 전 강남역 인근의 치안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도 살펴보려 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성들은 안심 화장실이나 CCTV 등이 늘어났어도 일상 속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몰카 범죄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같은 그런 사소하지 않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와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됐죠. 경찰 조사에서 이 씨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신도 중 한 명이 자수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교회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그동안 이재록 씨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난 신도들의 일방적인 음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도 6명이 쓴 반박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이재록 씨의 아파트에 간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이 씨가 성폭행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 이재록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박 진술서를 썼던 여신도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며 최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교회 관계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고 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이 씨의 성폭행 혐의와 이후 교회 관계자 등의 은폐 시도가 뚜렷해졌다고 판단하고 부목사 등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찰은 이재록 씨의 횡령 의혹도 내사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씩 강사비 명목으로 챙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져간 돈이 파악된 것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헌신 예배에서 신도들이 낸 헌금 내역입니다. 예배는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데 한 번에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달리 강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록 씨가 헌신 예배에서 설교하고 기도해주는 대가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 씨는 강사비 명목으로 예배 한 번에 많게는 10억 원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경찰에도 제출됐습니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이렇게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헌신 예배 헌금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이 씨가 가져간 겁니다. 상당수 신도들은 강사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강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강사비가 얼마나 책정되는지도 모르고 이 씨가 강사비를 주로 5만 원권 현찰로 받아 본인 금고에 보관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교회 본인 집무실에도 있고요. 사택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의 기도처에도 있고요. 경찰은 이 씨가 가져간 돈이 단순한 설교 사례비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횡령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교회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오늘 울산의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어나와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맹독성 물질이 퍼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공장 밖으로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차를 타고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머리도 아프고 숨은 것이 좀 막 소방차 오고. 오늘 오전 10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새어나온 염소가스가 바람을 타고 주변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염소를 담은 19톤짜리 탱크로리에서 저장소로 옮기는 과정 중 배관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유출량은 안에 있는 탱크 로리를 빼내가지고 그 잔량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고 직후 노동자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모두 19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주의 SK 멀티리얼즈 공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고 1월에는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산소 공장에서 사고가 나 4명이 숨졌습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최근 이렇게 결정하면서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쯤 남기고 오는 21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2015년 한 전 위원장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내일이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지금 옛 전남도청 앞에 광주 금남로에서는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묻혀온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야제 현장에 나가 있는 정진명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이 전야제가 지금 보니까 시작한 지 한 1시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뒤를 보니까 한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5.18 38주년 전야제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야제는 총 3부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 공연과 함께 5.18 당시 누명을 쓰고 고문 수사를 받았던 차명숙 씨 등 시민들이 무대 위에 올라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본무대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일빌딩 앞에 마련됐습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몰려 무대 앞 금남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올해는 뭐 예년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올해 5.18을 앞두고 진상규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군의 성폭력 만행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행방불명자 소재와 발포 명령자 문제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5.18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오는 9월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야제 프로그램에도 이런 기대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바람도 무대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5.18 기념식 본행사가 열릴 텐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이 본행사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족 대표로 편지를 낭독한 김소영 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포옹해주는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는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체 참석 인원도 5,000명 정도로 지난해 10,000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념식 시간은 10분 정도 늘어납니다. 추모 공연에는 5.18 당시 가두 방송을 했던 전옥주 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게 됩니다. 예, 5.18 추모 전야제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시민 수 242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2명뿐입니다. 행방불명이라는 증거를 이 남은 가족들이 직접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족들은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평범했던 시민들의 삶은 하나둘 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항상 버스 타는데 손을 흔들어줬어요, 신장로에서. 근데 그날은 못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 다녔죠. 가는 데마다.
그때 도청에도 가보고 상무병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디 죽은 사람을 갖다 태극기가 덮어놨잖아요. 태극기 떠들으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호기심에 거리로 나선 9살 배기 막내 동생은 아직도 행방을 모릅니다. 도청 앞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전부 도청 앞으로 가고 하니까 따라간 것 같아요. 동생이 총에 맞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아직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청 앞 상황실을 보니까 그때 발포를 했더라고요. 그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남겨진 이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애들 군계 안 죽이려고 아픈 몸으로도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말도 못해요, 고생은. 그렇게 242명의 시민들이 광주에서 사라졌지만 정부는 82명만 행방불명자로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한 불어가지고 초대받고 5.18 공원도 초대받고 가서 자리도 계셔보고 싶고 더 이상 무슨 이제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한이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트에 기사 3천여 건의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재판에서는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핵심 공범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드루킹 김모 씨의 측근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를 확보했습니다. USB를 분석한 결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기사의 인터넷 주소 9만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 기사 3,000건과 네이트 기사 100건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다음과 네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보존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드루킹 일당이 불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드루킹의 두 번째 재판에선 지난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공범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가 지난해 1월쯤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말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드루킹 김 씨와 박 씨를 모두 불러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어떤 진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은 지난달 예정됐던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이 전역을 하면은 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그냥 몇 초 사이에 터져버려가지고 엄청 극한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눈을 떴더니 다 날아가 있고.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 안에 있던 3명이 숨졌고 당시 상병이던 이찬호 병장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심한 화상 흉터가 이 병장의 온몸을 뒤덮었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제가 살 길이 없더라고요. 이 병장은 현재 민간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엔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전역 후에도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에 가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전문병원 치료비 지원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 병장은 지난달 복무 기간을 다 채웠지만 전역을 6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상위 등급을 받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계비로 쓰기에도 빠듯하고 전문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혼자서 병원을 뜯지 못하고 상품들을 뜯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고 직후 국방부 장관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라에서도 저희를 알아주지도 않고 군 복무 중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부상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에서 시작된 을들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그룹입니다. 그간 롯데백화점이나 마트, 건설 등 각 계열사의 갑질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고발에 나섰습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의 갑질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의 법칙일 뿐입니다. 롯데건설, 상사, 슈퍼, 백화점, 마트. 롯데그룹의 각 계열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건설업체, 쌀, 과일, 삼겹살을 납품하는 회사, 러시아 모스크바의 백화점, 레스토랑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먹거리 납품업체들은 헐값에 물건을 넘기거나 각종 비용을 떠맡느라 많게는 1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나중에 행사에서 손해나는 부분 그건 나중에 보존을 해주겠다. 보상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놓고 이제 MD 바뀌고 보존은 안 해주고. 공사 대금을 안 주거나 레스토랑을 강제로 철수시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롯데의 그 조직 문화고 롯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의당과 함께 갑질 신고센터를 열고 대기업 갑질 미투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롯데 측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결론이 난 경우지만 다시 검토해보고 부족한 점은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감리위는 이달까지 심의를 한 뒤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 소식 몇 차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자 자동차 업체들이 리콜에 나섰는데 유독 한국 GM만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리콜을 결정하긴 했는데 소비자 안전보다는 정부의 압박에 마지못해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일본 다카타사에서 만든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터지자 금속 파편이 튀어져 나옵니다. 이 결함으로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카타 에어백은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며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약 1억 대의 리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16년 6월 관련 업체들에게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곳은 17곳인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리콜을 하지 않고 버틴 곳은 GM이 유일했습니다. 자사 차량의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본사 임원 면담까지 하며 수차례 압박을 하자 결국 늑장 리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콜 대상 차종은 GM 코리아에서 판매한 사브 712대입니다. 캐딜락과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아직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콜을 결정한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도 18일부터 머스탱 316대에 대해 에어백을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전자담배 파편이 머리에 박혀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전자담배 폭발 사망 사고입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5일 38세 남성이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실에는 화재가 나 있었고 시신의 80%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발표된 피넬라스 파스코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는 사망 원인을 전자담배 때문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자담배 파편이 두개골에서 발견됐으며 전자담배 폭발로 인한 머리 손상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소방청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발생한 전자담배가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사고는 최소 195건으로 133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3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폭발 첫 번째 사망 사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자담배 관련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한 전자담배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모크 이 마운틴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자사 제품은 폭발하지 않는다며 기기 분무기나 배터리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1m 넘게 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곳도 땅이 솟구치고 건물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4층 건물 밑바닥이 지면 위로 살짝 떠 있습니다. 1층 의류 매장 벽 곳곳은 쩍쩍 갈라졌고 철문은 뒤틀렸습니다. 지하에선 물이 새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천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니는 바로 앞 인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떠받치는 지지석은 이렇게 내려앉았고 보도블록은 과속 방지턱처럼 불룩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땅 밑으로 시멘트 반죽을 고압으로 밀어넣은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계측 결과 피해 건물은 원래 위치로부터 8cm가량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기울었던 오피스텔과는 불과 780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하루아침에 꺼져버릴 거 아닌가? 블랙홀이 생길 거 아닌가? 반면 시공사 측은 정밀 안전 진단에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공사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구청은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 건물 복원과 함께 안전 진단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대구에선 30대 여성이 귀금속을 훔치려고 금은방 벽을 6시간이나 뚫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 주인이 벽 사이에 넣어둔 철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한 달 뒤 가방 하나를 들고 금은방 옆 가게로 들어갑니다. 6시간이 지나 가방을 들고 다시 나와 차를 탑니다. 머물렀던 가게 벽에는 구멍이 크게 났습니다. 이 여성은 금은방과 붙어있는 분식점의 벽을 뚫은 뒤 금은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36살 김모 씨는 망치와 톱, 곡괭이까지 준비했지만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벽 사이에 설치한 철판 때문입니다. 15년 전 벽에 구멍을 내고 들어온 도둑이 물건을 모두 훔쳐가자 철판을 넣어놨습니다. 5mm 그렇게 철판으로 전체를 한 바퀴 다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장비로는 뚫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빚이 있었던 김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금은방 주변을 살폈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엔 공구를 7가지나 구입했지만 철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사장한테 벽을 부술 때 쓰는 공구가 어떤 게 있느냐. 충분히 철판이 없었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무단 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이대 목동병원 처방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달 류마티스 환자에게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먹게 처방했고 이 환자는 피를 토하는 등 후유증이 컸습니다. 네, 지난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조치가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짙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스케이트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오후 5시쯤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의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미 시민들은 16시간 넘게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후였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이처럼 뒷북을 치는 것은 복잡한 발령 조건 때문입니다. 당일 오후 4시까지 수도권 3개 지자체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도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야 비로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발령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일 기준을 없애고 예보에 기반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공기질이 좋더라도 내일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 비상조치가 바로 시행됩니다. 또 내일까지 좋다가 모레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 당장 내일부터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일평균 50마이크로그램인 발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추문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게 일본 전반에 퍼져 있는 성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가 의원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똑같게 맞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수홍 특파원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하면 똑같이 맞추겠다. 일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저씨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 환경에서 여성 의원들의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10.1%입니다. 17%인 한국보다 더 낮고 전 세계 193개국 중엔 158위입니다. 必ずやこの法律によって日本の政治は大きく変わ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し、そうなるであろうと信じています。 이 법안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의무만을 규정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0%를 여성으로 공천토록 한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일본에서 특히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동원한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을 아소다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깔아뭉갰던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 사회의 낮은 의식 수준을 감추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의회가 법안 처리에 더 몰두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트럭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한 남성이 소화기를 주유소에서 가져와 불을 끕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포항시 항구동의 주유소 앞을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는데 마침 지나던 죽도파출소의 남상열 경위가 불길을 잡아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울타리를 넘더니 학교 밖 인도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충북 청주의 중학교 주차장에서 이모 교사가 몰던 차가 등교하던 학생 4명을 덮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굉음이 울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해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 일당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실내 생육시설을 갖추고는 수경 재배로 대마를 기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외환당국이 매수한 규모에서 매도한 규모를 뺀 순거래 내역이 그 대상입니다. 앞서 미국과 IMF는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해왔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36년 전 대역전을 가져온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입니다. 이런 번트가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방망이로 가볍게 밀어 내야에 공을 굴리는 번트. SK 노수강은 번트 하나로 팀의 끝내기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번트는 쓰임새도 다양해 작전 야구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타자가 아웃을 감수하고 주자를 한 베이스 더 가게 하는 희생 번트는 흔한 야구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번트가 줄었습니다. 3, 4년 전엔 경기당 1개골로 나왔지만 올해 2경기를 해야 하나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타자가 투수보다 강세를 보이는 타고 투정.
역대 최다인 경기당 2개가 넘는 홈런이 터져나오고 서너 점을 앞서고도 막판에 승부가 뒤바뀌는 게 요즘 야구입니다. 많은 점수를 뽑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어 번트로 만들어내는 한 점의 가치가 줄었습니다. 팀 타순도 달라져 번트 등 작전을 잘 수행하는 타자들이 도맡던 이번 타자는 한 방이 있는 선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호쾌한 홈런과 대비되며 야구에 또 다른 재미를 안겼던 번트. 번트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감독의 작전보다는 선수들의 결정을 중시하는 최근 야구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의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대학교는 축제 기간이죠.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술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광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이번 달 들어 학교마다 축제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술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킨 건데요. 그래서 술을 마시려면 이렇게 바깥에서 사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아리나 학과 소속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 가까이에 가봤습니다. 테이블마다 소주와 맥주가 보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술을 팔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눈 감았던 축제기간 주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과 교육부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팔 수 없게 되는데 술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점에서는 손님이 직접 사오게 한 겁니다. 다들 각자 하나씩 사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주점은 결제 수단과 배달료를 주면 대신 나가서 사와주기도 합니다. 이른바 구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카드를 받아서 대신 결제해 드리는데 5병 이하로는 2,000원, 5병 넘어가면 이제 1,000원 추가돼요. 학생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원래 못하는 건데 허락해 준 거니까. 대안 없이 캠퍼스 판매를 금지하면서 정작 술 소비는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편의점에서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 주점은 규제를 피해 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주점을 열기도 합니다. 새학기나 축제 기간에 쉽게 볼 수 있는 이른바 1일 오프 광고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서 음식점과 협의해 만든 주점인데요. 이번 조치로 이런 식당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었고요. 학생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러. 쌤, 저희 술 못 팔게 돼서 우리 일일 주점이라도 열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몇 번 했어요. 또 다른 대학교 주변입니다. 편의점 주류 코너에서 소주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채우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다 사가서 뭐 마시는 거고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가. 캠퍼스 내 주점은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에선 손님들이 사온 술을 돈을 받고 보관해줍니다. 술을 사오시면 안 시원해지잖아요. 저희가 좀 큰 맘을 먹고 들려서 주류 보관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갑자기 달라진 풍경에 당황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류 판매 금지라는 소식을 좀 늦게 들으시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술은 뭐 있어요? 이러서 이달 말까지 대부분 학교의 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술 없는 대학 축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이달 초 교육부가 보낸 공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술이 사라진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캠퍼스 음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는 이런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예,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1부에서 마지막으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고위급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성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인데 보도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성건 위원장이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는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에게 밝힌 말인데요. 이 차후 북남 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북측의 유감 표명과 함께 회담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겠다고 당일 새벽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성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입니다. 맥스선더는 연례 방어훈련이라는 것이 한미의 입장이지만 북한은 공중 선제 타격이라는 훈련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은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최근 행보도 도마 위에 올렸는데 태전 공사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관한 강연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며 진정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연기 통보에 대해 통일부는 당시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어제 볼튼 보좌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날짜까지 받아놓은 북미 회담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죠. 이제 오늘은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궁금증이 나옵니다.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마침 또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의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엄중 사태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남과 마주 앉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차후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남쪽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이은 또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데요. 예. 또 생각해 보면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좀 톤 다운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많이 걱정했었는데 미국에서 맞받아칠 경우에는 사태가 좀 심각해질 텐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좀 진정을 시켰는데 리비아식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한국에 거죠? 대해서도 뭔가 좀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전체를 흔들었으면 이렇게 못 나왔을 텐데 예. 오히려 전체에 대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나 이 기회를 빌어서 남한에도 뭔가를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어제 볼턴 보좌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은 남측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하고 결정을 내릴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도 의미를 둬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김계관 외무성의 제1부상인데요. 그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담화라든지 아니면 노동당의 담화가 아닌 상황이니까 적절한 수위 조절을 했고 그다음에 볼턴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전체 트럼프와는 이 전체는 흔들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되 지금까지 북한이 선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제 조치를 한 것을 오히려 그 기화로 더 밀어붙이려는 미국에 대한 쐐기를 박는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였고 오늘은 또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이었고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우리 수가 있겠죠. 입장에는 사실 김계관보다는 사실 수위는 좀 낮은 거죠. 사실 중앙통신에 대한 문답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어제 미국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재미있는 미국에서 이제 흥미있는 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의 최대 장애물이 볼턴 보좌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쓴 건지 해석도 좀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내 여론을 어떤 트럼프의 어떤 행동 방식에 대한 비판, 어떤 뭐 좀 비관적으로 본 걸까요? 아니면 볼턴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여론으로 읽을 수가 있을까요? 다 조금씩 포함된 것 같은데요. 특히 예. 톤을 보면 약간 놀리는 듯한 약간은 그 보여요. 그러니까 예. 노벨상 받고 싶니? 그러면 볼턴 어떻게 좀 해? 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가? 예. 아니면 트럼프가 오히려 뭔가 공조가 일어나서 사실 뭔가 이 두 사람 사이 어떤 내부 그것이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좀 묻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나왔던 언론 보도는 볼튼 보좌관이 폭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CB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지만 리비아식 비핵화나 생화학 무기 폐기 같은 얘기는 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성의를 보인 거다, 좀 물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CBID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거의 지금 엔드 스테이트로서는 북한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자꾸 아젠다를 올려서 인권,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리비아 이런 것들로 북한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CBID를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와 백악관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앞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정해진 틀이 없다라고 하면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트럼프식 모델을 할 거다. 네. 근데 트럼프식 모델이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식 앞에 왜 트럼프식이라고 얘기했냐 앞에 형용사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정해진 거 없는데 앞으로 어떤 유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트럼프 모델이라고 이름 붙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리비아식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적어도 폼페이오가 가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다. 예.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고 얘기한 것은 예. 그것은 미국이 어떤 북한에 주는 일종의 보상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의 이야기로 북한이 원하는 게 선 폐기, 먼저 폐기하고 후에 보상을 받는다. 뭐 이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체제 보장을 명확히 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짚고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예. 폼페이오가 가져가서 사실상 성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소와 일자를 다 정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단순한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섣불리 ICBM이나 또는 핵실험 또는 풍계리 정도로 성공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멈추는 그걸 승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구상 중에 받아들일 수가 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적어도 핵사찰 문제 부분은 이미 폼페오가 가서 합의를 한 걸로 저는 이제 많은 분석들을 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일부 핵 폐기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볼턴이 너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거의 지금 김계관 담화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는 거의 패전국, 항복했는 국가에 대한 무장 해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미국 가져와서 그걸 완전히 폐기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리비아처럼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북한한테 상당한 북한은 이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있는 정권인데 그리고 지금 핵무력을 완성하다가 지금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데 마치 미국에게 밀려서 포기하게 되면 대내 입지도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건드린 데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북한이 지금 반발을 가장 강하게 한 것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어레인지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뭐 준비를 했던 라인은 소위 이제 정보 라인.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과 또 그리고 폼페이오 CIA 그쪽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볼턴은 좀 가만히 있고 이제 다시 pompeo를 좀 전면에 내세워서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분석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남은 시기에 봐야 될 것이 볼턴이 그 얘기를 다시 뭔가 다른 기조의 얘기를 할 것인지 오늘은 이제 톤 다운을 했지만 또 그런 문제를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폼페이오와 지금 말씀하신 볼턴이 어떤 선우에서 사실 누가 전면에 나서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뭐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풀어갈지는. 그런데 요즘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간혹 좀 헛갈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나 보면은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도 그렇고 이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매체들의 뭐 호불호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로 미국 여론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소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있는 거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요. 계속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여론 리더들은 한 80~90%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강경파나 온건파 상관없이요. 예. 왜냐하면 강경파는 강경파대로 지금 계속 북한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화파는 뭐냐면 트럼프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 믿기 때문에 북한한테 속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그 김계관 담화가 오니까 미국이 대부분이 뭐냐 봐라 이게 바로 북한의 진짜 모습이고 나올 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25년 동안 실패했는데 설마 트럼프가 성공할 것인가 또는 트럼프는 성공 안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앞서 이제 첫 질문 했을 때 오늘 이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남측에서도 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좀 더 중재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좀 더 우리가 뭐 우리에게 어떤 거를 요구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둔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좀 세밀하게 접근을 했을 필요가 있는데요. 또 반면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미국을 가지고 완전히 움직일 수 있고 그걸 막 이렇게 끼어들어서 간섭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실 사이에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것을 세밀하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팩트 체크를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5.18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 그동안 뭐 인터넷을 통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책으로도 출판이 된 모양이군요. 네, 첫 번째 책은 지난 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바로 이 책인데요. 글쓴이가 김대령이라는 필명을 썼습니다. 신원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마존닷컴에 판매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미국의 아마존닷컴에 올라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려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5.18 재단에 물어보니까 이 김대령이 누구냐 신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소송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5.18 사상자 대부분은 시민군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식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예, 김대령이라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책인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그 책 말고 또 두 번째 의혹을 받는 책이 있네요. 네,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지만원 씨가 쓴 책입니다. 이건 지난 6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입니다. 자, 이게 또 북한과 개입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정확히 1년 전 이 시간에 이제 팩트 체크에서도 이와 관련된 허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들도 이미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군요. 네, 그래서 지만원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북한군 개입설 주장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게 죄가 될 수 없다고요? 네. 예. 실제로 2008년 검찰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가 나왔다고요? 예. 지 씨는 이 판결을 그래서 인용하면서 이 무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판결 취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5.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또 법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다고 명예가 훼손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말한 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은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무죄라고 했었던 거지 이 북한군 개입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뭐 무죄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이 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뭐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유죄가 나온 판결도 있는데요. 예. 이겁니다. 역시 지만원 씨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내보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사법적 판단, 또 5.18 관련법 제정 과정 등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뚜렷하냐, 또 김일성과 짜고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서 앞선 판례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3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되는 민형사 사건이 현재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된 판결들이 계속 빨리 나와야지 이런 왜곡된 주장들 좀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사건들이 좀 병합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 또 앞으로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면서 사진을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61명이 인민군으로 몰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5.18 특별법도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입니다. 북한군 침투 여부부터 해서 침투를 조작했다는 사건의 진실까지 파헤치게 됩니다. 전두환 씨도 지난 3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헬기 기총 사격을 말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1997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뒤 21년 만에 법원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몇 차례 팩트체크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매년 이맘때면은 이 주제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팩트체크에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라서 낯서시죠?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대의 함수로 잡았습니다. 연대. 혹시 야권 단일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요. 네. 두 사람은 원래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강력 부인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연대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먼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진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 후보가 보수의 신념을 가진다면이라고 전제를 했고 네. 지금은 중도에 가깝다고 말은 했지만 그 연대,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네, 단일화를 하려면 상대방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안철수 예. 후보는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 김문수 후보가 만일 저런 얘기를 했어도 말도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오늘은 그런 발언이 없었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다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런 과거의 발언도 있었지만 네. 연대에 대한 강력한 부인은
과거와 달리 없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연대에 대한 강한 부인은 안 했다는 건데 실제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두 여론조사를 보면 1위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 있고요.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단일화가 가능하려면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격차가 커서 3위가 포기할 만해야 되고요. 또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1위 후보를 압박할 수 있어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 여건은 안 보입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의 주도권을 잡겠다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네. 지금 여당과 지지율 격차가 현재로서 큰 야당이 단일화라는 새로운 이슈로 판을 좀 흔들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보통 단일화 요구는 2등이 먼저 얘기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네. 먼저 얘기한 쪽이 내가 2등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함수가 좀 복잡하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추경보다 급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뭐가 급한가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을 해야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기획재정에는 관련 상임위, 기획재정에서는 추경에 관한 세법 등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빈자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문제도 생겼었는데요. 직접 조경태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족수 한 사람 부족합니다. 예, 막상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족수가 부족한 겁니다. 기획재정의 정수는 25명이고요.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1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특히 추경이 급하다고 한 여당은 기재위에 10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3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정작 상임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건데 추경이 급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했는데 정작 의결을 하러 오지는 않았던 모습인데요. 여야 간사가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정족수 13명을 간신히 맞추고 네. 원하는 대로 의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불참한 오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계속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 했는데 상임위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추경이 졸속으로 되고 있다면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한 야당 역시 참석을 게을리한 겁니다. 즉 결국 말뿐이었고 몸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세 번째 키워드도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막말 관성의 법칙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막말했습니까?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의 막말인데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어제 한 강연에서 북한의 1호기를 말하면서 보기에 나쁜 비행기가 싱가포르까지 무사히 날아가기를 기대하지만 도중에 떨어지면 얘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1호기의 성능을 얘기한 건데요. 북한을 적대시하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공개적인 자료에서 비행기 추락을 가정해서 물론 우려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북한 야유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비행기가 도중에 떨어진다. 듣기에도 그냥 들어도 심각한 표현 같은데요. 예. 아소 부총리가 이전에도 막말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일본에서 대표적인 막말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네. 일본에서 한때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떠들썩했었는데 당시에 아소 부총리는 당시 재무차관이 성희롱을 했었는데 큰 죄가 아니다. 또 여기자가 속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일본 내에서도 큰 반발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 아베 총리가 아소 부총리에게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서로 우리 주의합시다라는 분위기로 말을 했다고 그제 관방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말에 관성이 있어서인지 이 말을 한 다음 날 바로 더 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비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 더 내립니다. 내일 낮 수도권을 시작으로 그치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칩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